우리가 논문을 이제 쓰고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논문을 쓸 것인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에서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논문과 레포트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형식은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문이란 무엇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행 연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부분을 주장했고 또다시 나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즉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본인의 의견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석사, 박사를 졸업하면 논문을 많이 써야 됩니다. 논문을 쓸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은 구성입니다. 논문에는 일반적인 서론과 서론에서 어떤 형태로 쓰고 본론은 거기에 맞는 어떤 제목을 달아서 쓰고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즉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가 전에 논문을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논문을 쓸 때 이러한 그 계획, 즉 집 건축을 할 때의 설계도와 같은 거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나는 논문을 작성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의 서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적인 논의, 연구 모형과 가설, 또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사회과학은 반드시 통계만을 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통계가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통계적인 논문이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논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논문에 비해서 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간다. 즉 새로운 주장, 또 다른 논문에서 하지 못했던 이러한 차별성, 또 체계적인 부분. 많은 논문을 보다 보면 이제는 논문을 전체 보지 않아도 제목과 키워드를 보면 논문을 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그 논문에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싶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야 설득력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어떤 사회에 경종을 주고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논문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논문에서 그 저자가 말했던 내용을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서 그 의도를 살려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용한 게 아니라. 또 여러분 논문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잘 보고 많이 보고 소화를 해서 자기의 표현대로 쓰면 인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많은 논문을 보고 소화를 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의견을 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가지고 따옴표를 표시해주고 인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주를 달아서 밑에다가 누가 누가 어떤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은 몇 년도에 어디에서 가지고 왔고 몇 페이지에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인용 내용을 출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이 아니라 세 줄, 네 줄 많은 글을 갖고 왔다. 그랬을 때는 행을 바꾸고 여백을 둔 다음에 여백을 두고 나서 독립된 문단으로 여러분 작성을 하시면 이 네 줄을 거기서 가지고 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용할 때는 따옴표를 적고 인용을 해라. 재인용이란 말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제가 논문을 써보지만 재인용한다. 이게 뭐냐면 이 상수라는 여기 나오네요. 김상원이 2007년도에 이성식 논문을 참고해서 김상원이 2015년도에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이성식이 논문을 인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김상원 연구자가 또 그 다른 분의 인용을 해서 작성을 했다. 이거를 재인용이다. 요즘에 근데 정말 엄격하지 않으면 재인용은 많이 안 합니다. 내가 찾아보고 그 사람 거를 갖다가 하는 게 낫지. 재인용 그러면 뭔가 연구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재인용이란 말은 별로 안 쓰고요. 직접 내가 상대방의 논문 몇 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꼭 여러분들이 재인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 형태로 재인용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연구는 어느 정도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 저는 가장 중요시한 게 제목입니다. 제목. 그래서 제목을 썼다면 그 제목에 맞는 주장하는 내용이 목차 본론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쓰다가 방향이 바꿔지면 제목을 다시 또 역으로 정하면 됩니다. 제목과 논문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우리는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서론, 내가 토론은 어떤 문제가 있다. 실종 아동이 해결이 안 된다. 나는 이 아동 해결을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런 형태겠죠. 수많은 실종이 일어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즉, 이 배경은 이론적 배경이겠죠. 선행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한 내용을 또 가설을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종에 대한 어려움의 배경으로 연구 사례를 배경으로 쭉 적어서 배경을 적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배경 또 연구 모형은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연구한다.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낸다. 자, 이렇게 통계적인 논문을 썼다면 결론을 내면 되죠. 그 다음에 참고문은 적어주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서론에 이러한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쓰고, 두 번째 실종아동의 배경. 배경에는 실종아동의 실종 현황, 또 여러 가지의 실종아동과 관련된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걸 쭉 적은 다음에 세 번째로 각 나라별로 다른 나라는 이 실종아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종아동의 법과 정책의 문제점. 여섯 번째는 그 문제점에 대한 똑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을 냈으면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이 내가 처음에 실종아동의 연구 이렇게 썼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문제점 개선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실종아동의 개선 방안 이렇게 해놓으면 큰 제목과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같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질서 있게 또 제목과 일치하게끔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통계조사만 할 거냐, 어떤 문제점 개선 방안을 할 거냐, 또 뭐에 대한 연구만 할 거냐. 그럼 어디에 대한 연구. 그러면 연구만 쓰면 돼요. 네, 쭉쭉 제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제목에 맞게 목차도 적고 결론을 내라. 특히 논문에는 이 제목 또 목차, 제목에 따른 목차들 이런 내용을 쭉 적어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논문 쓰기에 참 좋은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 논문이 필요하고 이론적 배경, 나는 어떻게 연구할 것이다. 학술을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현행 사례를 살펴보고 또 기존의 경찰청의 통계를 보고 외국의 문헌을 찾아보고 저는 새로운 방법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야 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결론에 도출하고 또 참고문헌.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을 쓰다 보면 각주에 있잖아요. 각주 거를 갖다가 가나다 순으로 쫙 적어주고 영어는 ABC 순으로 딱 적어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전달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논문이 꼭 필요한가? 필요성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잘 녹아져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구 논문은 어느 정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나만의 또
여러분만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논문을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논문에 여러 가지 쓸 때, 저는 지금도 그런 거를 해요. 초록에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초록 있잖아요.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 키워드를 보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거를 저는 꼭 보거든요. 키워드 부분도 여러분이 고려하면 해야 된다.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은 논문들을 보고 도움받고 여러분이 보고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의견만 적으면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보고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화시켜서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오겠다고 가지고 막 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인용이 나오겠죠. 인용이 한 50개 뭐 이러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다 갖다가 짜집기 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더라도 너무 많지 않게, 너무 적지 않게, 적당하게 한 13개 정도 인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고민해서 논문이잖아요. 연구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좋은 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작성 바랍니다. 자, 여러분, 리포트 부분은 논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쭉 논문을 적고 고민을 하고 해보지만 좋은 논문은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내가 논문을 써야겠다. 좋은 논문을 써야 되겠다. 먼저 시작하는 거. 그리고 부족하지만 수많은 고민 속에 학술지를 제출하고 할 수 있는 용기,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해외, 국내 논문을 찾아보고 번역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나라는 사회과학은 법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꼭 법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아름다운 좋은 논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많은 논문들을 보고 내가 읽고 소화하고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법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좀 바꾸고 하면 어떨까? 이러한 법이 생기고 이러한 제도로 가면 어떨까? 이런 법제와 꼭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논문을 쓴다는 의미는 주장한다는 의미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가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뭔가 우리가 더 함께 협력하면 어떨까? 이러한 경종을 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 논문을 통해서 늘 우리가 다른 사람도 또 내 논문을 보고 인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독창적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의미 있는 글을 남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리 있게 토론
또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을 내는데 본론은 어떤 그 배경,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유형, 공식적인 국가기관 자료, 해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러한 나라들과의 비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법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비전과 개선 방안, 결론, 이런 식으로 어, 짜임새 있게 논문을 쓰면 좋은 논문이 나올 겁니다. 특히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페이지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쓰다 보면 페이지는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무리하게 페이지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페이지에 의식하지 말고 조리 있게 내용을 풀어가고 구체화한다면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는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와 노력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